178페이지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 이 내분비계에 하는 일을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내분비계는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리고 전달하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게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좀 줄여서 나와달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니면 반대되는 것을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많은데, 그 중에서 노인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이제 178페이지에 그 내분비계 둘째 줄 보면은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성장, 발달, 대사, 에너지 생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해주는 갑상선 그런 호르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체액과 전해질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쓰일 수 있는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지지, 뇌가 느끼지 않은 불수의견들이 왜 움직이냐 했더니, 보통 이온이라는 칼륨과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그 혈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근육이 이완되고 근육이 수축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혈중 농도에 이제 그런 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호르몬이다. 그래서 호르몬은 뭔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호르몬들이 이제 각각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이 항상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성은 의학 용어예요. 178페이지 내분비계 첫 번째 줄의 문장에 보시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분비계는 서로 연락을 하더라, 큰 장기들과.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더라. 항상성은 뭐냐면 건강하다, 균형을 이루다,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는 걸 우리는 건강이 지금 상실돼 있다,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말 쓰고요. 우리가 건강이 회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말을 쓰는데,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대요?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화에 따른 특성, 내분비계가 노화될 때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래서 호르몬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이 내분비계예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뇌하수체와 부신 동그라미 하세요. 뇌하수체는 어디 있는 거죠? 머리에 있어요. 부신은 심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생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화가 돼도 크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증 날 때 목말라 물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게 뇌하수체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또 오줌 마려 싸야지, 이것도 뇌하수체 호르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소변으로 물 좀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장기한테 전달해주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뇌에서 명령을 이제 받아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각 장기에 전달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 부신은 또 심장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장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돼요. 배설에 관련해서. 그래서 변화가 크진 않다. 그래서 감소한다, 증가한다 아니고요. 여기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변화하지 않는 내분비계 내분비계 기관은 뇌하수체하고 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나머지 호르몬들, 특히 당, 혈당, 그리고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갑상선 항진증보다 나이가 들면 갑상선 저하증이 더 많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에 당대사가 안 되는 거는 인슐린이 잘 안 나온다는 건데 2번, 3번, 4번이 그 당에 대한 얘기예요. 포도당이 쉽게 칼로리 소비가 안 된대요.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데 그것을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성이 감소됐다라고 줄치세요. 2번에 민감성 감소 동그라미. 인슐린에 대해서 민감하면은요, 민슐린이 조금 나와도 많은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이 조금 나와버리니까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슐린 너 나왔니? 그래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반응이 없는 상태. 3번은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하다. 일단은요, 나오긴 나오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조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당뇨라는 진단이 받게 되면 공복 혈당이 상승하죠. 내가 8시간 정도씩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 체크를 해봤더니 혈당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공복 혈당의 정상 수치를 아셔야 되겠죠? 책에는 안 나왔지만 70에서 100입니다. 공복 시 혈당이 정상 수치는 70에서 100이에요. 미리그램 데시리터. 100 이상 되면은 우리는 당뇨가 좀 있나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70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치. 책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체크했을 때 알아야 되는 수치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2번, 3번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 2번, 3번은 뭐냐면 당뇨의 어떤 유형이 달라요. 하나는 민감성, 나오긴 제대로 나오는데 내 몸이 인슐린인지 몰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쬐끔 나와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감소된다 이 뜻이고, 그래서 5번은 그래서 갑상선 얘기가 나오는데 갑상선 저하증이 많다, 갑상선 크기도 줄어들더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또 기초 대사율을 감소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근육량을 많이 키우지 않는 이상요 칼로리 소비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갑상선 항진증보다는 대사가 어려워지는 갑상선 저하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2번, 3번, 4번이 중요하고, 일단 변화가 없는 내분비계 기관 두 개는 뇌하수체와 부신이더라. 그리고 내분비계에서 노화 중에서 갑상선 항진증보다는 갑상선 저하증이 많아지더라.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79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179페이지 당뇨병에 대해서 할게요. 당뇨병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당뇨병, 포도당의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가 1번이고요.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이 인슐린의 신체 저항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혈액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액순환된 나머지가 어디로 가게 되죠? 심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포도당이 많이 섞인
막힌 혈액이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서 너무 넘치고 넘쳐. 원래는 포도당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소변 속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 당뇨가 되기도 하죠. 좀 많이 안 좋은 당뇨가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방치하면 만성 신부전, 콩팥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은 3가지가 있더라. 왜 당뇨가 오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관련 요인은 일단 과식하고 비만하고 운동 부족이어서 왔다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먹는 만큼 인슐린이 조금밖에 안 나와서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돼요. 음식량을.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만큼 양을 줄이셔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2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많이 오더라. 그 다음에 3번 발표, 가장 흔한 요인은 유전입니다. 유전. 그래서 당뇨의 증상은 어떤 게 있냐 했더니 다음, 단요, 다식, 체중 감소. 이게 있어요. 체중 감소 동그라미. 살이 찔 것 같지만 살이 찌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게 있는데, 당뇨병의 관련 요인에 과식하고 비만, 운동 부족인 뇌에 살이 안 찌고 말랐을까요? 했잖아요. 전형적인 노인들한테 오는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마르는 당뇨예요. 자, 그럼 뚱뚱해서 내가 자신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과식, 비만, 운동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온 당뇨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제2형 당뇨병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조절하면은 호전될 수 있어요. 제1형 당뇨병은 유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리 혈당 조절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합병증이 안 와서 신부전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서 1번의 발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단요, 다식, 체중 감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라는 끈끈이가 있어요. 끈끈한 혈액이 혈액순환 하다 보니까 피떡이 많이 된다고 했죠? 피떡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상작용에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 피떡을 조금 묽게 만들어주려고 물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물을 많이 찾게 되면 그 물은 다시 신장에서 배설을 하게 되죠. 먹은 만큼 쌓여. 그렇기 때문에 또 갈증이 되는 거죠. 갈증이 나고 또 싸우고, 갈증이 나고 또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갈이라는 얘기가 빠졌는데, 다음, 다갈, 단요, 먹은 만큼 싸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 또 음식이 탐이 나요. 그래서 당뇨병이 불쌍한 이유는 이 세상에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은데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 참아야 되는 거, 소식해야 되는 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다음 마늘 따자가 다 붙죠. 많대요 다. 음료수도 많이 먹고 싶고,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마렵고, 요증. 그 다음에 또 배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또 고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이 찔 것 같지만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게 특징이다. 전형적인 노인의 유전적인 제1형 당뇨병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싸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음료수와 밥 많이 먹고 또 많이 싼다. 하지만 반대로 체중 감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쉬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 끈끈한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기 때문에 동맥경화와 같이 이제 비슷한 뇌졸중과 같이 비슷하게 포괄적인 혈관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끈끈한 혈액이 머리 쪽으로 돌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먹은 당뇨병 환자의 피가 만약에 머리를 돌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그 이유는 그만큼 혈액순환이 많이 안 돼서 그 끈끈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꺼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지금 내 몸이 안 좋은 상태고 머리에 충분한 영양소가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머리에서 얘기해주는 두통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끈끈한 혈액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다가 너무 끈끈해서 핏떡이 돼서 어디 얇은 혈관에 가서 막히게 되면, 특히 머리 쪽에 막히게 되면, 저번에 고혈압일 때 이제 또 얘기했었고 동맥경화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흐릿한 시력, 뒤에 신경을 누르거나 거기 신경 있는 부분에 가서 막힌 거죠. 핏떡이, 포도당이 많이 섞여 있는 피를 핏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흐릿한 시력,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기력해지죠. 움직이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뭐 성욕 감퇴니 발기부전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심혈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당뇨병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왜? 그때는 심장의 압력과 혈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에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문제가 있대요.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끈적인대요. 혈액순환 안 되는 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발기부전이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동맥혈관에 이제 페니스에 집중되어 있는 그 페니스에 있는 동맥혈관에 핏떡이 차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보시면 질분비물, 질감염에 증량,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도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상처 치유 시연, 뭔가 꼬매거나 째거나 됐을 때 상처가 빨리 새살이 돋아야 되는데, 새살이 돋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거기가 새살이 빨리 돋습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붓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뇨가 있는 사람의 피는 어때요? 핏떡이죠. 물엿 같은 혈액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물과 같은 혈액이어야 되는데 물엿이 됐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거 할 때 일주일 정도 이제 당뇨 관리 잘 되는지 당뇨 수치 같은 것도 적어서 치과의사한테 보여주고, 아스피린 같은 거 먹고 있는지 치과의사한테 알려줘서 일주일 전에 끊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말기로 가게 되면 계속 당뇨병을 키워왔어요. 그러면 감각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주로 손끝 발끝 찌릿찌릿 된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핏떡이 어디에 고여 있어요? 말초 부위에 많이, 사지, 팔다리 끝 쪽에 많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핏떡이 고여 있어서 거기에 막 정체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그쪽 괴사돼서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노인들의 발톱이나 이런데 상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데다가 거기 정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발톱까지 잘못 잘라가지고 상처가 나게 되면 거기는 거의 썩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2교시 시험에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그러면 손톱 발톱은 어떻게 깎아줘야 되는가? 당뇨 환자이다. 손톱 발톱은 어떻게 깎아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손톱은 모양 좋게 둥그렇게 깎아도 되지만 발톱은 일자로 깎아야죠. 일자로 깎아줘야지만 옆에 살을 파고들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별표하셔야 돼요. 이 당뇨 환자가 고혈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혈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돼가지고 고혈당 증상과 저혈당 증상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 외워셔야 돼요. 꼭. 이거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탕 하나로도 환자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고혈당은 너무 혈당이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혈액 속에 설탕 성분, 포도당이 너무 많은 끈적이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 배뇨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뇨 증가가 나오고요.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체중 감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먹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더 빨리 가는 거야, 고혈당인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이 고혈당이 되면은 찐득한 피가 머리를 돌다가 한기가 오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멈춰버립니다.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혈당 위험한 혼수 상태. 그러면서 이 고혈당인 사람들은 오히려 체중 감소하지만 식욕은 증가하고 또 많이 물도 먹고 많이 싸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많이 무기력해집니다. 고혈당 환자들의 배설 요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아세톤 냄새가 나요. 아세톤 냄새가 나면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크를 안 하고 이 사람은 당뇨성 케톤산증 혼수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혼수되면 이제 여기 다 정체되어 있는 피에다 끈적이는 피라서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혈당이 안 되게 노력하는 이유보다 당뇨 환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10번은 보니까 인슐린을 맞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럼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고 한번 건너뛰면은 이게 저혈당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복용하고 그 주사를 맞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전제하에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갑자기 밥을 굶거나 갑자기 심한 운동을 했다 해서 칼로리를 소비하게 되면 약의 작용이 완전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혈당 증상이 뭐냐? 본인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교육해줘야 돼요. 땀, 그리고 두통,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 두통, 그 다음에 배고파요. 환자가 기운 없다, 배고프다 그러면 혈당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지러워요. 현기증. 그 이론은 뭐냐면 저혈당은 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에너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뇌가 쓸 수 있는 배터리 에너지 충전원은 뭐예요? 산소와 포도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산소와 포도당이 적게 들어있는 상태, 특히 산소는 있는데 포도당이 적게 들은 상태예요. 지금 혈액이. 근데 그 혈액이 머릿속으로 순환해요. 그러면 얘가 영양분을 제대로 받겠어요? 나중에 저혈당이 돼서 포도당이 아예 없는 혈액이 돌게 되면 이 머리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그 뇌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저혈당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걸 빨리 저혈당 교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워있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여기 안에 장기들이 포도당을 쓰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쓸 포도당도 없는데 다른 장기들이 심장도 뛰면서 포도당을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빨리 고갈되는 속도가 빨라서 우리는 빨리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면 포도당을 먹여줘야 되는 거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배고파요, 막 머리가 아파요, 뭐 땀을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앞이 막 잘 안 보이고 기분이 없어요. 그리고 식은땀 흘리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당뇨 환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혈당 증상이네 하고 혈당 체크를 해보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을 때 저혈당이 나오면 입으로 먹이면 질식은 안 당하지. 근데 말을 할 수 없을 상태, 일단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의식이 없어서 혼수 상태가 막 졸도하고 기절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응급실로 가서 포도당을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저혈당이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탕을 먹이는 게, 달달한 걸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혈당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뇌를 설탕으로 달달하게 느껴지는 포도당을 통해서 빨리 배터리 충전을 시켜줘서 뇌의 하드웨어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장기를 다 살릴 수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뇨병 그래서 중요하다. 치료 및 예방. 그래서 여러분들 저혈당 꼭 증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배고파요. 여러분들이 밥 안 먹었을 때 증상은 뭐예요?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배고프면 막 빵이 둥둥 떠다니잖아. 시야가 몽롱하지? 그리고 식은땀이 흘러. 너무 배고파. 식은땀이 막 흘러. 이런 것도 이런 신호가 결국에 나 좀 빨리 살려주세요 라는 뇌의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두통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고혈압, 뭐 어디 혈관 질환이 뇌에 있지 않나, 아니면은 뭐 압력이 올라가서, 아니면 당뇨의 저혈당 증상 여러 가지니까 두통이 있는 의미를 굉장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자, 치료 및 예방 보시면 식이요법 규칙적으로 식사해야죠. 규칙적으로. 그리고 항상 저혈당에 대비해서 초콜릿 같은 칼로리가 있는 달달하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쓰일 수 있다 그랬고, 탄수화물 같이 씹어서 삼키는 그런 것들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30분이 지나야지만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요. 하지만 달달한 건 포도당이 바로기 때문에 바로 머리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은 포도당을 바로 먹으면 좋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 꼭 달달한 걸 먹으면서 시험을 보시면 돌머리가 잘 굴러가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시험 볼 때 엿을 선물한 이유가 그거예요. 붓기도 붙어야 되지만 엿을 먹으면 달달하니까 뇌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빨리 현명하게 잘 찍을 수 있단 말이지. 잘 찍을 수 있단 말이지, 시험 문제를.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막 졸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달달한 걸 먹으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환자가 졸려하고 배고파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이 환자가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갖고 있으면 저혈당이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 환자는 규칙적인 시설을 하나 항상 봐야 되고, 맨날 하는 운동에 비해서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저혈당 증상은 없는지 항상 봐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180페이지 환자가 이제 원하는 음식들, 특히 이제 피 같은 혈액이 막 흐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혈관 질환이 나중에는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의 통기성을 확보해야 되는 중점을 두어서 혈관 질환이 없게끔 음식도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저콜레스테롤식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혈관 질환과 아주 많은 연관성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운동요법에다 이렇게 발표하시고, 저번에 고혈압에도 운동요법 나왔었잖아요. 이 당뇨병의 운동요법은요,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의 운동법은 주 3회에서 5회였지만 이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매일 뭐 하거나 5회 이상 고혈압보다 많아요. 5회 이상 매일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2번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경, 요때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운동하실 때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하루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는 게 좋고요. 공복 시 운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공복 시 운동을 하시면 저혈당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 2번의 마지막 점 보시면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혈당이 300mg 데실리터 이상인 경우, 30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점 다 기억을 하셔서 발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 높은 경우에 혈압을 조절한 후에 하셔야 되는 거면 왜 그러냐면 혈당이 높을 경우에 그 물력 같은 피를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심장은 더 압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심장이 쿵쿵 뛰잖아요. 그런데 혈당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력 같은 피가 처음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을 어느 정도 조절한 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해야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셔라. 그리고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00 이상인 경우 고혈당이고 진짜 높은 거예요. 저희가 인슐린을 250부터 이거 좀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놔주거든요. 근데 300이면 높은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셔야지, 아니면 운동하다가 어디 가서 막힐 수가 있겠죠. 피떡이니까. 그래서 조절한 후에 하셔야 되고요. 자, 3번도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거나 식사요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병구형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약물요법을 병행한다입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저는 약만 먹어도 된대요, 이러신 분들이 있고요. 선생님 저는 약 갖고 안 된대요, 저는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된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슐린 당뇨병의 정의를 한 3개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형인데, 한 사람은 유전이긴 한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단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은 되지만 노화가 되면서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먹는 약을 통해서 그 췌장의 세포, 인슐린 나오는 세포를 막 건드려주는 거지. 야, 빨리 일을 해라, 빨리 조금 더 짜내라 인슐린을, 이러면서 계속 자극을 주는 약이에요. 췌장에 인슐린이 분비가 빨리 되라고 자극을 주는 약이고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된다 그러면 인슐린 안 맞으셔도 돼요. 근데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조금 예후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인슐린이 아예 안 나와버린대. 그러면 항상 고혈당이 되겠네. 그럼 피떡을 안고 살고 나중에 막혀서 돌아가시겠네, 그죠? 그래서 인슐린이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더라도. 그런 분들은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밖에서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야, 인슐린 호르몬을. 그래서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면 안 되는 거지. 입으로 복용하면 위산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주사로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입으로 먹고 분해가 될 수 있는 거지. 왜? 인슐린이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 세포들을 자극을 줘서 조금 생산을 더 많이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건데, 여기 그 얘기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쓰기도 하고요. 나중에 고갈되면 나중에 인슐린이 없어지게 돼요. 더 나이가 먹어서 나오다 조금 나오던 거 이제는 약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슐린을 맞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뭐라냐,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하면 안 되느냐, 왜? 매일매일 주사 맞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주사로 꼭 주입을 하는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사를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상처 치유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주사바늘 매일매일 찔러야 돼. 바깥에서 인슐린은 우리가 먹는 만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찔러, 이렇게. 근데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찌르면 거기에 상처 치유가 안 되니까 거기가 괴사될 수 있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가 새 살이 돋지 않아서 썩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팔, 복부, 그 다음에 다리. 복부에 간이 있기 때문에 복부의 흡수율이 좋긴 하대요.
그 환자분들이 지방이 많아가지고 복부에 넣는 게 더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식이방향을 이렇게 부위를 돌아가면서 맞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뇨병 환자의 발관리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혈당과 혈압 관리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혈당이 있으면 나중에 혈압도 생겨요. 왜냐면 그 끈끈한 혈액을 심장이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최대한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언젠가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해요. 어디 상처난 데가 없는지. 그리고 꼭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시키면 안 되는 것이, 발이 건조하게 돼서 거기가 쫙쫙 갈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당뇨 환자가 갈라지기 때문에 새살이 잘 안 붙잖아. 거기가 말초 부위 발끝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가 썩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양말 착용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발톱은 일자로, 그리고 금연, 그리고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 금지.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기온 변화에 예민해야 된다. 181페이지 요양보서 활동 나왔는데, 당뇨병은 완치가 된대요, 안 된대요. 세 번째 동그라미 오른쪽에 완치가 어렵대요. 그래서 활병증이 발생하지 않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